서울의 한 장례식장은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정호의 빈자리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저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슬픔과 충격으로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 사이에서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에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러나 제 시선은 그의 왼쪽 귀 뒤에 고정되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은 세 개의 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 실종된 제 아들 태준이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했습니다. 태준만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명함을 직원에게 건네며 무언가 이야기했고 저는 그 명함을 슬쩍 볼 수 있었습니다. 윤태준, KS건설 CEO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준, 김태준, 성만 바뀌었을 뿐 그 모습은 실종된 제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가능성에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다니 기쁨인지 충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우리 태준이 살아있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 윤태준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혹시라도 착각이었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정말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반가움도 알아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고 몇 번 뵌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사업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귀 뒤에 세 개의 점. 그 특별한 표식은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성함이 윤태준이라고 하셨죠? 혹시 제가 더 이야기하려는 순간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윤태준은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많이 힘드실 텐데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던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작게 불러보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서와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찾은 듯한 혼란이 뒤섞인 채로 괜찮으세요?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혹시 방금 저와 얘기했던 분 아시나요? 윤태준 씨라고 하던데. 윤태준 씨요? 혹시 아는 사이세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이끌고 계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남자가 정말 제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가 제 아들이라면 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1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KS건설과 윤태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기사, 신문, 경제 매거진까지. 그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한국 건설업계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 외에는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침내 그를 만나기 위해 KS건설 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KS건설 본사 빌딩 앞에 서자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최대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 했지만 손에 쥔 가방은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넓은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중앙에 우뚝 선 회사 로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로 뵙고 싶습니다. 저는 고 김정호 사장의 아내입니다. 제 말에 그녀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다른 여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윤태준의 비서임이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 사장님 부인분이시죠? 저는 윤태준 회장님의 비서 강주희입니다. 네, 박미영입니다. 회장님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비서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오늘 모든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예약을 도와드릴까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장례식 때도 뵀는데 제가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임원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며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귀가 아플 정도로 뛰었습니다. 태준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짝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부인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예약 없이 오셔서. 비서가 끼어들었지만 윤태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주희 씨, 다음 일정은 언제죠? 30분 후에 최 부회장님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시간이 있군요.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비서의 놀란 표정 속에서 윤태주는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의 옆모습을 몰래 살폈습니다. 태준의 턱선, 태준의 눈매, 태준의 손가락까지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의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가구들과 세련된 미술품들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앉으시죠. 윤태준이 응접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윤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제 아들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윤태준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태준이가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당신과 정말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윤태준은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특히 젊은 태준의 모습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세 개의 점, 그건 태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표식이에요. 윤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귀 뒤로 가져갔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빛바랜 야구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이건 태준이가 중학교 시절부터 아꼈던 글러브예요. 여기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윤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재산을 노리시나요? 그의 달라진 말투와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갑자기 나타나 당신은 내 가족이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아들과 당신은 너무 닮았어요. 윤태준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닮았다고요? 그게 증거입니까? 저는 윤태준입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죠. 당신이 말하는 김태준이 아닙니다. 그럼 DNA 검사라도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왜 당신의 의도에 넘어가야 하죠? 당신의 자식이 아닌데 왜 DNA 검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그 아들로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든 더 얘기하고 싶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에 윤태준의 표정이 살짝 슬퍼졌습니다. 네. 아내와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윤태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간질환으로 부분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들이 희귀혈액형이라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RH AB형입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RHAB형이요? 같은 혈액형이네요. 윤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가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제가 이식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태준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 희망, 혼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저 아픈 아이를 돕고 싶어서예요. 윤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의심합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제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제는 장기까지 기증하겠다고 하시니 이해하실 거예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윤태준은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의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윤태준 씨, 저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돈도 인정도 필요 없어요. 단지 검사를 받고 당신 아들을 도울 기회를 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윤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내적 갈등이 엿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함정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우선 적합성 검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가 실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예약을 잡겠습니다. 윤태준은 책상으로 돌아와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가 병원 측과 대화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기증자로 적합하다면 태준이의 아들, 제 손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태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서울대학병원 이식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절차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준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윤태준은 저를 사무실 문까지 배웅했고 우리는 다음 날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제 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윤태준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 씨. 그가 공식적인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식센터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 걱정과 불안도 엿보였습니다.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식센터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담당 의사에게 안내받았습니다.
김민우 교수라는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회장님. 그리고 박미영 님이시죠? 저는 이식외과 김민우 교수입니다. 의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교수는 우선 재개관 이식 기증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검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심장 상태 확인을 위한 심전도와 심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조직적 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일부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오고 더 상세한 결과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는 예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심장 검사를 하고 간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에 기꺼이 임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를 다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랍게도 밝았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미영 님의 초기 검사 결과 기증자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HLA 항원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HLA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절반 정도만 일치하는데 윤태진님 아들인 우진이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는 이식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윤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일치도는 흔치 않은 일인가요?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특히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미영님의 심장 검사 결과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불규칙한 이름이 나타났고 심초음파에서도 경미한 심장 비대 소견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김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영님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간 일부를 기증하는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수술입니다. 현재 심장 상태로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을 듣자 윤태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잠시만요. 얼마나 위험한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김 교수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증자보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두세 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위험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김 교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렇게 높은 일치도를 가진 기증자는 그래도 안 됩니다. 윤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김 교수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상의하실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진이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김 교수가 나가고 방 안에는 윤태준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윤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까지 걸면서 제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라나는 아이잖아요. 저는 살 만큼 살았고요. 윤태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목숨까지 걸겠다니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도 부모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윤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태준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결정 내리셨나요? 윤태준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추가적인 검사와 상담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윤태주는 자신의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미영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박미영의 검사 결과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혈액형뿐만 아니라 조직적 합성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15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흐릿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의 기억,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스러움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윤태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의 서울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고 후 그를 돌봐준 윤 씨 부부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꿈꿔온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노리기 위해 접근한 것일까? 그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 어머니인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아들에게 이식을 해준다고?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승낙했지만 아직도 그녀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했던 위험성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박미영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기증을 자처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내 어머니라면 윤태주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5년간 나를 찾아다녔다면, 그리고 이제 찾았는데 내 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겠다면, 그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마 전 박미영이 보여주었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 낡은 야구 글러브. 그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성은 분명 그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간의 주름, 같은 입술 모양. 그리고 사진 속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주는 야구 글러브를 손에 쥐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가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글러브를 끼워 보았습니다. 묘하게 손에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주는 급히 글러브를 내려놓고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빠,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윤태준이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병원에 온 아주머니 누구세요? 윤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를 도와주려는 좋은 분이야. 윤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이를 재운 후 윤태준은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박미영이 정말 그의 어머니라면 그것은 그의 모든 정체성을 뒤흔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무언가 위험한 계략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윤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가였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일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끄는 윤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미영이 정말 그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교묘한 사기꾼인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입양 부모님이 남겨준 것으로 그가 병원에서 발견되었을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배 사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청년, 심한 두부 외상과 기억 상실, 그리고 왼쪽 귀 뒤에 3개의 점. 김태준. 그는 박미영이 주장하는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태준은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새벽의 첫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병실에서 이식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하늘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망을 쓰고 모든 장신구를 제거했습니다. 긴장되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긴장된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찾았고 제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윤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했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거의요. 우진이는요? 7층 소아병동에 입원했어요. 아내가 함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신가요? 전혀요.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다가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제 어릴 적 수술 때 주셨던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소중한 것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김민우 교수와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곧 수술이 시작됩니다. 이제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준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저는 윤태준이 몰래 제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집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그것을 작은 비닐 봉투에 넣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곧 그는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자를 살릴 거예요.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수술대로 옮기고 마취 전문의가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윤태주는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채취한 머리카락 샘플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가 신뢰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신속 검사로 2시간 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떠난 후 윤태준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7층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술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내 유나가 커피를 들고 대기실로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긴장돼서. 윤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우진이는 잘 자고 있어요.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DNA 검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더 많은 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당신 어머니일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었고 의사들은 간간히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정확히 2시간 후 윤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였습니다. 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99.9% 확률로 모자 관계입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수치입니다. 박미영 씨는 분명히 회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윤태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내릴 뻔했습니다. 그는 근처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태준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그가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 그가 쌓아온 삶,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태준. 그는 자신의 본명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의 기쁨, 배낭여행을 준비하던 설렘,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던 바다 위에서의 공포.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준은 대기실로 돌아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말해줄 게 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방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박미영 씨는 정말로 내 어머니야.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15년 전에 실종된 김태준이야. 유나는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윤태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나온 김 교수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 교수는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이식된 간이 잘 기능하고 있어요. 윤태준과 유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지만 곧 긴장감이 다시 감돌았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에 여전히 무거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미영 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황입니다. 윤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간 일부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시작됐고, 그것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게다가 심장에도 무리가 갔습니다. 윤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방금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는 슬픔, 그리고 15년 동안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지금 최선을 다해 출혈을 막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음 1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윤태주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교수는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더하고 싶었지만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태주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그의 등을 토닥였지만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무반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매분, 매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란 표정, 회사에서 만났을 때의 간절함,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의 결연한 의지.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그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윤태주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윤 회장님, 우진이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윤아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윤아는 윤태준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는 눈빛을 보냈지만 태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수술실 안에 있는 어머니에게 더 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봐. 난 여기서 기다릴게. 윤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윤태주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시계를 향했습니다. 이미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윤태주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출혈은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해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고 혈압도 낮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윤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교수는 윤태준의 눈에서 흘린 눈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분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아마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버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잠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을 걸거나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윤태준은 김 교수를 따라 수술실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침대가 밀려 나왔습니다. 여러 모니터와 튜브가 연결된 박미영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약했습니다. 윤태준은 침대 옆에 잠시 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그가 침대를 따라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중환자실로 밀고 갔고 윤태주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얼굴진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태주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원 규정상 중환자실 내부에 상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최대한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간간히 간호사들이 나와 상태를 알려주었고 새벽 무렵부터는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중환자실에서 김민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밤새 있었던 것보다는 다소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윤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 계세요. 김 교수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밤새 거의 주무시지 못했을 텐데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심장 기능도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하실 분은 박미영 님이세요. 정말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의료진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오후에 회복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때 잠시 면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윤태준은 그날 오후를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우진이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진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이미 침대에 앉아 가볍게 식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간호사가 윤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윤 회장님, 박미영 님이 회복실로 이동하셨습니다. 지금 면회하실 수 있어요. 윤태준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았고 그와 함께 어머니도 다시 찾았습니다. 회복실은 조용했습니다. 몇 개의 병상이 있었지만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윤태준을 박미영이 있는 병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15분입니다. 환자가 피로해하시면 바로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상에는 박미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여러 기계와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조용히 그녀 옆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약했지만 여전히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윤태준은 그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쁨, 후회, 안도, 그리고 깊은 감사. 윤태준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의지의 표정까지. 갑자기 미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태준은 깜짝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미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는 눈빛이었지만 곧 윤태준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박미영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 그녀가 겨우 속삭였습니다. 윤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김태준이에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떻게? 그녀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회복이 정말 빨라요. 미영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구나. 그 아이가 건강하면 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손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도 찾아주셨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윤태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기도했단다.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길,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길. 윤태준은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그 손을 적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억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비록 윤태준의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준이었고 박미영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15년 만에 진정한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는 두 사람을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박미영님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회복 속도라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 교수는 미영의 상태를 체크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환자가 쉬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면회하실 수 있어요.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회복실을 나온 윤태준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아내를 향해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유나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윤태준이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날 이해해줘서.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수술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고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들도 제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지만 저는 그것이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자 몸도 따라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태준이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윤태준이 아닌 김태준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윤태준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나중에 천천히 밟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태준이 꽃병에 물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놀라시더라고. 태준은 꽃을 꽃병에 예쁘게 꽂은 후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이전의 날카로운 경계심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진이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의 간이 잘 맞은 모양이에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만큼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은 몸이 좀 버거워서. 걱정 마세요. 우진이도 어머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해요.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싶대요. 할머니라는 단어가 제 귀에 감미롭게 울렸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제 손자까지 생겼다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남편 정우를 떠올리니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 속에 위로가 함께했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지.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내가 실종됐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널 찾아다녔어. 전 세계를 다녔지.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해요. 괜찮아, 태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빠와는 어떤 관계였어? 장례식장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야?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 한국에 왔을 때 우연히 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됐어요. 저희 KS건설이 아버지 회사와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를 직접 만났다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업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아버지가 널 알아보지 않았니? 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으셨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아들을 봤다면 알아보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남편은 아들을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정말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내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조금 감정이 복잡해져서. 태준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태준을 만났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태준아, 너와 아버지가 만난 날짜 기억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은 약 3개월 전이었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고요. 3월 초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은 4월 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거의 2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요? 왜 저에게 아들을 찾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퇴원 후 약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저를 찾아와 도움을 주었고 우진이도 종종 함께 왔습니다. 손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이미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갑작스럽게 변했지만 그 변화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가 태준을 만났다는 사실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제가 태준에게 제안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 정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과 가족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 도면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재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의 책들, 서랍 속의 문서들, 캐비닛 안의 상자들. 남편은 매우 체계적인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서랍만큼은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서랍이었습니다. 이건 열어본 적이 없어. 항상 잠겨 있었거든. 열쇠는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만 알고 있었을 거야.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책상 위의 펜 홀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 아래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열쇠는 서랍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서랍이 열리자 그 안에는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다이어리였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준이 실종된 날로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일기를 썼구나. 우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반부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전전하고 해외 대사관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간간히 희망의 흔적이 보였다가 다시 절망으로 돌아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우리는 충격적인 하지만 어쩌면 예상했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3월 5일 오늘 KS건설의 윤태준 회장을 만났다.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손짓까지 우리 태준과 너무 닮아 있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볼 수 있다. 그가 우리 아들일까?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3월 12일 오늘 다시 윤태준을 만났다. 의도적으로 태준이 좋아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귀에 있는 점,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차지만 이성은 증거를 요구한다. 3월 20일 DNA 검사를 어떻게 할지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윤태준의 머리카락이나 타액 같은 샘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왜 기억을 잃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월 2일 오늘 의사 친구를 만났다. 그에게 기억상실증에 대해 물어보았다. 심한 외상이나 충격으로 장기 기억상실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배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윤태준이 정말 우리 태준이라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4월 15일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다음 주 회의에서 윤태준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그때 그의 컵이나 수저를 확보해 검사할 계획이다. 미영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정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4월 29일 미영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 아들 태준이 살아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직접 만났어.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태준이가 우리 아들임이 확실해지면 우리 셋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너에게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 미영아. 마지막 문장을 읽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기 전에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군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서 그 비밀을 안고 있었다니. 태준은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저를 찾아내셨으니까요. 그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깊은 존경. 어머니, 이제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 가족은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남편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거. 그날 밤 태준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슬픔과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저는 남편을 잃는 슬픔 속에서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편의 마지막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